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매주 한 번씩 미국 날짜로 토요일, 한국 날짜로 일요일에는 여러분들과 미국에서 일어난 아주 그 중요한 일들을 돌아보는데 당연히 미국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선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맨 앞에는 보수 매체에서는 절대로 다루지 않는 그런 이슈를 하나를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을 처음 봤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에서 가장 신성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의 정말 그 중요한, 글쎄요, 입장 바꿈인 건지 말 바꿈인 건지 이게 선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번 주에 그 카멜라 해리스 그리고 팀 월즈 대통령 부통령 후보가 처음으로 그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란에 뭐 반대 의견이라든가 뭐 이상해 하는 뭐 심지어 음모론까지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두 사람이 같이 인터뷰를 했는가? 왜 라이브로 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세금에 관한 조율 내지는 뭐 발표 같은 것들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에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미국 주식을 사는 한국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 측에서 억만장자들에게 아직 그 팔아서 완전히 손에 쥐이지 않은 자산까지 뭐 세금을 물게 한다고? 증권? 이게 말이 되는 소리 하는데 그것도 반쪽 미만을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과 함께 뭐 시사 만평등과 엮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슈는 어디로 안 갈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유튜버, 그 보수 유튜버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참 있을 것 같고, 또 그 민주당에선 이걸 의회 조사까지 갈 것 같거든요. 알링턴 국립묘지 사건입니다. 이거 그냥 약간의 인시던트 이런 데서 액시던트에서 이제는 아주 큰 사건이 될 수 있는 이슈인데, 처음에 그냥 우리가 뭐 규정을 오리엔테이션은 받았는데 잘 몰랐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트럼프 그 후보의 아주 그 중대한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의 군인이 정치적인 것에 많이 개입을 하지 않거든요. 육군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육군이 성명을 내는 건 드문 일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이번 주 월요일에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사실은 갔을 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사고로, 자살 폭발 사고로 숨진 13명의 미군들 뭐 이런 것을 대통령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나 때는 잘했는데 이거 바이든 때 너무 못했어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갔는데, 가기 전에 그 묘지의 관계자가 저희 이 묘지는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숨진 병사들이 묻혀 있는 섹션 60는 사진 촬영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도 알면서도 포토그래퍼들을 데리고 가서 사진 촬영, 비디오 촬영을 하다가 이거 안 됩니다 했더니 밀쳤다는 거잖아요. 여자 그 사람을. 그리고 여기서만 그냥 있을 수도 있는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트럼프 캠페인 측이니까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역대 그 대선 후보 스태프들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그분들을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하면 데리고 안 가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점점 지금 커지고 있는 게, 여기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린 그 여성 있죠. 묘지의 그 관계자를 정신 이상자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캠프의 최고 책임자들이 정신 이상자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그런다고 했고, 또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는 무슨 소리야, 사진 찍고 촬영하는 것을 우리가 전부 퍼밋을 갖고 간 것인데,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트럼프 후보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이 사람들과 또 저 사람들과 그 시그네처잖아요. 손가락 펴들고 뭐 묘비 앞에서 이런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장 신성한 곳입니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미국에서. 아니, 자신의 생명을 이제 버렸다기보다 희생한 그런 분들이 묻혀 있는 곳만큼 신성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섹션 60 같은 경우는 과거 뭐 1차 대전, 1차는 아니고 2차 대전 때, 이런 때 이제 숨진 미군 병사들이 누워 있는 곳이 아니라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마구 뛰어놀고 하는 곳입니다. 아버지 얼굴도 못 봤는데 아버지는 숨졌다. 나는 내 아들이 24살 때 숨져서 지금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도 늘 여기를 와하는 그런 좀 슬픔이 좀 있는 그곳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모든 이슈들이 초당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군인들과 이상한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골드스타를 받은 가족들을 모욕한다던가 포로를 모욕한다던가 왜 졌는데 왜 영웅이야 한다던가 의회에서 군인에게 주는 의회의 명예훈장보다 대통령이 주는 민간인에게 주는 자유의 메달이 훨씬 가치 있다고 얘기를 한다던가 그것도 카지노 퀸에게 준 그 메달을 주면서 그 사람한테 메달을 주면서 그런 게 아니라 메달을 본인이 준 사람을 최근에 왜냐하면 의회에서 주는 명예의 메달 받은 사람은 다 팔다리 잘려져 나가고 다친 사람들인데 자유의 메달 받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다치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군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죠. 더군다나 그 여성은 트럼프 스태프들이 막 밀쳤다고 하는데도 고소하지 않겠는데 고소하지 않는 이유가 트럼프 후보 그 측근에서 보복당할까 봐 너무 무서워서 실제로 그런 보복당하고 협박당하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졌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거죠. 계속 시사만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 이 시사만평은 맨 오른쪽에 보면 누군가가 묘지 관계자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미리 공지해 드린 것처럼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헤이 넌 얼굴을 막 밀치잖아요. 아마 이 시사만평을 그리신 분은 그 묘지 관계자가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기 전에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얘기하잖아요. 빨리 찍어. 빨리 사진 찍고 나는 여기서 뭐 이 전부 서클하고 루저들. 트럼프 후보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운 사람들을 루저라고 하고 포로들도 루저라고 하고 서클, 이용당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본인 그 옆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멍청하게 죽지? 그러니까 본인은 수없이 베트남전 참전 그 당시에 징집대였는데도 발에 뼈가 자란다고 피한 사람이잖아요. 빨리 찍어.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트럼프 후보가 얘기하기를 나는 사진 찍어서 그걸 홍보할 필요가 없어. 내가 얼마나 많이 알려준 사람인데 나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고도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틱톡으로 다른데 이렇게 그 홍보를 했거든요. 이만큼 내가 모인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시사만평이 나오는 거죠. 이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 아닌가? 스스로 자멸하는 거 아니야? 발 한쪽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무덤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1등병 보온스펄스 본인이 뼈가 자란다고 그 베트남전에 그 징집 안 됐었던 그 발 하나가 지금 거의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이런 정도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진을 보면 자 넘버 원 사진이 이게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의 독재자입니다. 항상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김정은과 만났을 때도 손가락 치켜 세우죠. 그리고는 이제 이 병사 모비 앞에서 손가락 치켜 세우고 사진 찍은 이게 글쎄요. 트럼프 후보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건 사실은 좀 진중한 사람들 같으면은 굉장히 싫어하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8살, 19살이 아니잖아요. 트럼프 후보는 78살이잖아요. 최근에 숨진 병사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 앞에서 좋다고 씩 웃고 치즈하고 그걸 이제 사진에다가 싣고 이게 바로 콜로라도 주지사도 그 당시에 동석했거든요. 동석하고 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트럼프 후보 측과는 영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그런 사진 찍으면 안 된다는 거
충분히 공지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된 건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고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 캠페인 측에서는 이걸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를 멈추게 한 그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정신 이상자야. 해고해야지 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최고 관계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다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진 않은데 이제 뭐 트럼프를 무조건 지지하는 그런 그 유튜버들은 이제 전혀 이 내용들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트럼프 지지층에서는 별 영향을 안 받을 것 같기도 해요. 뭐 그게 뭐 어때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나이가 78살이나 돼서 대통령도 아니고 본인이 군 통수권자를 4년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최근에 숨진 병사의 묘비 앞에서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몇 퍼센트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댓글 달아주신 그런 내용들에 이제 질문을 해주셨다든가 저에게 항의했다든가 하는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함께 곁들여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트럼프 후보에게 이제 생식권이라고 하죠. 이게 두 가지 이슈가 묶여 있어서 낙태의 권리와 인공수정의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여기에는 완전 챔피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입장이 확 바뀌었습니다. 막말까지로 갔는데 물론 트럼프 후보가 낙태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극우 본인의 부통령 후보보다는 훨씬 온건한 입장이긴 하죠. 그러나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카멜라 해리스 후보에게 선물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이슈는 말을 이랬다 할 땐 보수가 좋아하지만 저랬다 할 때는 보수층에서 트럼프를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그런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수정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부가 전부 돈을 지원하거나 한 2만 달러 정도 됩니다.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하게 하겠다 하니까 뭐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민주당에서는 그 말을 믿으세요? 그 말 믿지 마세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었던 4년 내내 오바마 케어를 없애려고 아주 무단한 노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오바마 케어에서 이 생식에 관련된 여성 그 건강보험도 커버하는 것을 갖고 있고 이걸 없애려고 너무너무 노력했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많이 인공수정까지 뭐 돈을 어디서 마련해서 그러려고 하는지 이거 의회가 다 통과를 시켜줘야지 되는데 이제 와서 그걸 의무화해서 정부에서 돈을 대겠다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지금 본인으로 이 지지율을 끌어가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이제 이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후보가 MBC 방송에 하루 출연해서 또 낙태에 관해서는 플로리다주 6주일 이후에 거의 모든 낙태가 안 되는 거 이건 너무해. 이거는 더 많은 난 6주일은 아니야 하고 마치 11월 달에 플로리다의 그 법 6주일 이후에는 낙태가 거의 금지된 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주민 발의안에 본인이 찬성표를 던질 것처럼 하다가 플로리다주의 주민이니까요. 그러다가 공화당 보수에서 또 저 사람 뭐지? 우리가 이 이슈 때문에 그에게 투표를 하고 지지를 해줬더니 지금 또 영 딴 쪽으로 가네? 하니까 팍스에 나와서는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합니다. 투표할 때 내가 플로리다의 낙태 입장과 같은 입장이야. 그러면 6주일 이후에는 거의 모든 낙태가 금지되는 것을 또 찬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본인이 만든 환경입니다. 전국적으로 낙태가 금지되게 된 것은 본인이 3명의 연방 대법관을 지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대법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자랑도 엄청 많이 했지만 선거에서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낙태 자체도 주정부에 맡기는 게 맞지. 이제 살짝 발 빼기 위해서 주정부에 맡기는 게 맞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플로리다에 6주일 이후에 낙태가 안 된다는 건 너무하지 또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음날 또 입장을 바꿨다가 두 가지 원칙을 다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데 6개월은 좀 안 돼. 그렇지만 내가 연방 대법관들을 지명해서 그 사람들이 낙태 금지한 것은 너무 잘한 거야. 이건 반대의 원칙이잖아요. 두 가지 원칙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 두 번째가 보조하는 것. 근데 이거 완전히 반대의 원칙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슈에서 이건 원칙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이슈는 어차피 공화당도 프로라이프고
낙태 금지에 찬성을 하고, 트럼프도 본인의 큰 역할을 복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백인, 시골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낙태 반대쪽으로 가져간 것을 공으로 해주니까 그냥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이게 너무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 스멜은 맡은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요,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 완전히 트럼프 쪽에 줄을 딱 서거든요. 인라인, 딱 줄 서고 맙니다. 그런데 이 이슈에서 아마 보수층에서 좀 화가 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인공수정 접근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도 하지 않고, 아니 2만 달러씩 인공수정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트럼프 후보는 세일즈맨이다, 엔터테이너, 세일즈맨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 자신을 팔기 위해서 나 좀 사주세요, 투표 나에게 찍어주세요 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다가, 세일즈 모드에서도 세일즈도 최고로 잘하려면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신뢰죠.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 똑같은 물건인 것 같은데 이 사람 물건이 조금 더 비싸해도 아니야, 뭔가가 다를 거야, 디테일이 있을 거야 하고 믿어서 그 세일즈 퍼슨에게 물건을 사잖아요. 트럼프가 물건을 지금까지 잘 팔아오다가 지금 이제 세일즈 모드에서 중심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낙태와 이 인공수정에 관한 문제, 이게 이제 생식에 관한 여성의 그 권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킴벌리 애킨즈 스토어라는 이분이 이제 보스턴 글로브의 그 칼럼니스트인데요. 그냥 스파게티 케첩을 벽에다가 막 던져보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트럼프 후보가 막 어떤 위기에 몰리고 할 때 그냥 아무거나 막 던져버린다는 거잖아요. 백악관에서도 벽에다가 막 스파게티 던져서 케첩이 줄줄 흐르고, 어떤 때 화나면 이 테이블보를 확 걷어가지고 모든 그릇들 다 깨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한 증언을 당시에 백악관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서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질문을 하던 리스 체니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 그거 한 번이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 아니요, 한 번 아니고 여러 번 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 없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근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얘기인데, 이번에도 이 낙태와 인공수정 이슈에 대해서 일단 팔아야지 되니까 유권자들에게 아무거나 이제 막 던졌다가 도로 당기고 던졌다 당기고 지금 하는. 그래서 알링턴 국립묘지에서의 그 사건과 이 낙태 생식권 이슈는 굉장히 트럼프에게 해로울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아무튼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제니퍼 정이라는 분이 트럼프의 아무 얘기도 없이 혀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혀를 조심해야지 된다라는 뜻으로 쓰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고 트럼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를 딱 영입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일주일 조금 지난 것 같은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죠? 이 같은 시사만평이 나옵니다. 현재로서는요.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가 완전히 이제 그 트럼프의 그 팔콘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 여기에 곰도 있고 뭐 어떤 그 고래, 이게 큰 뒤에가 그 고래 목이네요. 고래 목도 있고 새끼 곰도 있고 막 있네요. 그 밖에도 막 트럼프 주변에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부통령 후보가 얘기한 아이 없는 고양이 그 레이디들은 안 되고 뭐 블랙잡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많은 얘기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가지고 가잖아요. 본인이 여러 가지 이슈, 딸이, 우리 아버지가요 전기톱으로요 해변에 고래가 떠내려왔다는 소리를 듣고 전기톱으로 그 고래의 목을 잘라서, 고래가 크잖아요, 자동차 위에다가 싣고 오면서 우리는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무슨 그게 어떤 종류의 자동차였는지 모르지만 고래의 줍이 막 흘러와서 비닐봉지를 쓰고 5시간 운전하고 집으로 오는 동안에 엄청 프리웨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그게 일상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너무 기이한 일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 것. 아니면 죽은 새끼곰을 사람들 재밌으라고 뉴욕 센트럴파크에 내다 버렸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랬더니 Thanks God,
드디어 이 바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여기에 왔네 하면서 정말 이걸 아주 정말 제정신으로 이걸 제정신 있게 정신 있게 사용을 하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로 전혀 아직은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게다가 되고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미시건주와 위스콘신주에서만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빼지 못하고 나머지 뭐 애리조나라든가 여러 주에서는 이름이 빠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노스캐롤라이나주도 결국은 이름을 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름이 같이 들어있으면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에게 유리하거든요. 다자구도에서는. 그래서 뭐 조지아주가 하나가 남았네요. 나머지 그러면 애리조나하고 네바다주 뭐 이런 데는 이제 이름이 빠졌어요. 펜실베니아하고 그런 주는 빠지고 이제 하나가 남아 있고. 그런데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지금 트럼프 후보 주변에 다 아주 커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시사만평에서 보면 We love 푸틴이라고 써 있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트럼프가 카멜라 해리스보다 더 잘생겼다던가 뭐 이런 카멜라가 공산주의자라든가 이런 피켓들이 지금 쫙 있잖아요. 쫙 있는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새끼 곰을 다른 사람이 치여서 자동차로 치여서 숨지게 한 것을 본인이 그걸 이제 가죽을 벗겨서 뭘 하고 싶어서 자동차에 싣고 다니다가 아무래도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사람들 재밌으라고 자전거에 치여서 새끼곰이 숨진 것처럼 하려고 센트럴 파크에다가 갖다 버렸을 때가 그때가 60살이었어요. 그러면 곰을 숨져서 해변으로 떠내려온 매사추세츠 그쪽이 유명하잖아요. 케네디 가문들이. 그걸 톱으로 가족들이 보는데 머리를 잘라서 이랬을 때가요. 50세 때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사람은 변치 않는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환경법 전문 변호사잖아요. 직업 자체가. 트럼프 후보도 78세가 돼서 최근에 숨진 싸우다가 나라를 위해서 병사들이 묻혀있는 그 바로 묘비 앞에서 하고 웃고 사진을 찍는다든가 사람 변치 않습니다. 물론 뭐 티오도어 루즈벨트 같은 경우도 어떤 동물 채집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죽은 동물을 집으로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집에 작은 박물관도 있었어요. 그리고 노트에 다 기록합니다. 스케치하고 생선 시장에서도 뭘 가지고 오고 그때는 7살이었어요. 그리고 이 티오도어 루즈벨트의 아버지는 어메리칸 뮤지엄 오브 내추럴 히스토리요. 그리고 이제 블롱스의 동물원 이걸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7살 때 케네디의 뭐 50살 때 60살 때 그리고 이 사람 개고기 논쟁도 있어요. 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로 트럼프 후보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해리스 후보에 대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시사만평 하나를 보시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샤이 트럼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이제는 샤이 트럼프를 찍는데 좀 창피하니까 조심조심했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샤이 해리스를 연구해 봐야지 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마초 성향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 있게 커밍아웃 하는 때가 오도록 K 플로리라는 분께서 이제 댓글창에 적어주신 건데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maybe 공화당에서 있을지 모르죠. 선을 넘었다. 이제 해도 너무하네. JD 벤스 같이 막 파고 파면 더 이상한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시간 관계상 다 소개도 못 해드리는 그런 분도 계셨고 그리고 로버트 리 이분은요. 해리스의 인터뷰는 지금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미국인을 향한 우롱이고 실패이자 미천이 드러난 기록이죠. CNN도 커버칠 수 없고 CNN에서 총 스크립트도 공개 못한다면서요. 70일 뒤에 미국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아유 제발 좀요. 중도를 지키면 안 되나요? 근데 이거 어느 유튜브를 보신 겁니까? 이거 분명히 유튜브 스타일인데요. CNN도 커버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는 것 자체가 총 스크립트 공개 다 했거든요. 바로 인터뷰하고 나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LA 조 C라는 분은 카멜라의 인터뷰는 B도 받기 어려운 수준. 그러나 무엇이 중헌디
평생을 남 등쳐먹으며 재산을 불린 사기꾼이 또 대통령이 되는 건 막아야지. 지난 4년 동안 그자가 얼마나 미친놈인지 충분히 봤는데 또 찍어주자고, 그건 미친 것들이나 할 짓거림.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시는데요. 네. 지금 카멜라 해리스가 여기까지 인기가 있는 거는 카멜라 해리스가 뭐가 어떻다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 사람들은 카멜라 해리스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다만 트럼프가 아니고 바이든이 아니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의 열기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맞고요. 또 그러나 카멜라 인터뷰는 B도 받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거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은 LA에 사시는 조 선생님, 카멜라 해리스가 브렉 캐버나우라는 연방 대법관 인중 청문회 때 그 사람을, 그 당시에는 해리스가 연방 상원 의원 법사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막 지글지글 이리 굽고 저리 굽고 하는 거 못 보셨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검사로서의 토론도 있고, 저는 인상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와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죠. 그리고 바이든의 부통령 후보로서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 토론 딱 한 번 하잖아요. 그 한 번 할 때 굉장히 또 잘했거든요. 이 카멜라 해리스가 그 유전적인 건지는 모르지만 말도 좀 천천히 하면서 어떨 때 약간의 이제 흑인 억양도 있고 하면서 사람 잡는 스타일이에요. 가만히 상대방이 말할 때, 그래 너 스스로 잘해서 스스로 좀 망쳐봐. 이거 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 방을 그냥 탁 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래서 이거는 아마 이분이 카멜라 해리스의 어떤 인터뷰나 뭐 토론 같은 것을 안 보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날 있었던 인터뷰 자체, 이런 인터뷰는요, 카멜라 해리스 그 팀 월즈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다 원래 예정됐던 각본에 의한 겁니다. 오히려 트럼프 측에서 카멜라는 바보야, 멍텅구리야 하도 이렇게 선전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측에서는 이거 내가 바보가 아니라 이렇게 똑똑해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터뷰는요, 어디서 하든지 다 그냥 예상 질문에 그냥 예상된 답변하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실수하지 않는 것. 이번에도 이제 뭐 별다른 실수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제이슨 선생님, 카멜라 기자회견 이후에, 기자회견이 아니라 인터뷰겠죠? 내가 받은 첫 번째 인상, 발톱을 숨긴 채 미션 클리어. 임무는 클리어했다. 발톱은 숨기고 너무 조급하게 나 잘났어 하는 그런 척하지 않고, 이거 저는 잘 모르지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레빗이라는 분은 해리스, 그 정도면 잘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되네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잘 지나간 게 맞다고. 원래 목표 자체도 홈런 치려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그게 없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뭐 이상해 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트럼프 후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건데, 저는 트럼프 후보를 싫어하시는 분들만을 위한 방송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더 많은 분들께서 더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뉴스가 어떤 분은 쇼냐? 너 쇼하냐? 하는데 쇼 맞아요. 저는 뉴스 쇼합니다. 쇼라는 의미가 뭐냐면 재미없게 늘 논문을 읽으면은 누가 그걸 듣고 보겠습니까? 그러나 논문 수준의 수준도 있으면서도 재미가 있으면 오래 같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진실 탐구, 이런 것에 있어서도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진실 탐구, 아유 너무 좀 고리타분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를 미워하시는 분들만 위한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분들께 다 좀 이렇게 그 공통점을 찾아간다던가 그런 방송을 하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경외하시고 흠모하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의 의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 어쩔 수 없고요. 라이브가 아니었다고 굉장히 비난이 많았어요. 저 바보, 라이브도 못하는 거 봤지? 크크크. 누가 또 그런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소리를 한 사람들이 무식한 거죠. 가장 가까운 거 트럼프, 벤스 두 사람도 같이 인터뷰를 했고, 그것도 팍스에서 가장 만만한 제시 워터스, 터커 칼슨 나가고 그 자리에 투입했는데 터커 칼슨보다 더해요. 이 사람은 트럼프를 완전히 빛내주는데, 거기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거 라이브 아니었거든요. 이건 하루 지난 것도 아니에요. 이
누구죠? 이 카멜라 해리스와 팀 월즈는 그날 인터뷰를 하고 그날 방영이라도 됐지. 이건 며칠 묵힌 거예요. 그것도 더 묵히려고, 더 편집하려고 하다가 빨리 했죠. 왜냐면은 이 당시에 막 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막 이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라이브 보통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대통령, 부통령 후보 이런 그 인터뷰에서 다 뻔한 질문에 뻔한 답인데 그걸 뭐하러 그 라이브를 합니까? 정신없잖아요. 사람들에게 딱 첫인상을 심어주는 거니까 이 인터뷰를 하는 측에서도 이쪽에서도 좀 시간을 갖고 딱 할 말이 딱 들어가도록 뭐 라이브로 하다 보면 트럼프 같은 사람을 라이브로 하면은 다른 이슈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또 다른 이슈로 1시간 이상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라이브가 아니었다고 비난하시는 분들께 답을 드렸고요. 또 팀 월즈가 카멜라 해리스가 하도 멍청하니까 같이 나간 거야. No. 팀 월스도 몇 가지 질문을 받긴 받았어요. 뭐 군복무라든가 뭐 아들에 대해서라든가. 그런데 해리스 후보에 한 번도 끼어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30분 정도의 인터뷰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가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본인이 들어가서 정리하려고 하거나 카멜라 해리스가 말한 것을 방어하려고 하거나 이런 일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팀 월스와 같이 나왔어? 그런 게 없었어도 혼자서 못하니까 나왔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6컷의 사진이죠. 왼쪽 위부터 가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다 아실 테고 팀 케인이라는 그 당시에 버지니아주 연방 상원의원이었죠. 이 두 사람이 첫 번째 인터뷰를 같이 했습니다. 당연히 테이프된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죠. 민주당이 왼쪽, 공화당이 보니까 오른쪽이네요. 그 아래 오바마와 바이든이 역시 같이 앉아서 인터뷰를 하죠. 그 아래는 바이든과 카멜라 해리스입니다. 이건 왜 멀리 찍혔냐면 코비드 때이기 때문에 거리 두기 하고. 그러면 힐러리 클린턴이 팀 케인이 필요해서 했겠습니까? 오바마가 바이든 대통령이 필요해서 했겠습니까?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전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빌 클린턴이 알고가 필요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오른쪽으로 오면 존 맥케인이라는 사람이 세라 페일린이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집에서 뭐 러시아가 보인다 이런 말 한 사람이 같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당시에 같이 인터뷰를 했고 녹화였고 이번에도 제이디 벤스와 같이 인터뷰를 했고 녹화였습니다. 미 롬니 공화당 후보도 오랜만에 보네요. 팀 라이언 과 같이 대통령, 부통령 후보로서 함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기록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섭취하시는 뉴스 그 매체가 굉장히 싸구려다. 아니면 그분들도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뉴스라는 게요. 뭐 그냥 돈 좀 벌 것 같으니까 요즘에 핫하니까 뭐 몇 년 전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죠. 트럼프가 나왔을 때와 또 팬데믹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몇 년 정도 뉴스 좀 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뉴스를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아주 그냥 말초적인 매체들, 사람들 보통 점잖은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는 그런 매체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권위 있는 매체를 따라잡아야지 되니까 더 자극적인 것 뭐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한 거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나만 알지 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섭취를 하시는 거니까 그래도 뭐 저를 미워하신다면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아무튼 계속 앞으로도 꼭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께 욕을 먹으면서도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전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몇 년 한다고 미국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아닙니다. 미국에 대해서 뉴스 수십 년 동안 해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계속 찾아봐야지 되고 미국이 중앙집권제가 아니라 이렇게 연방제 각 주가 다 나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나라로 뭉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원래 모를수록 내가 다 안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 말씀 드리고요. 바보야가 아무튼 증명되지 않은 인터뷰이기 때문에 그냥 성공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왜 중요하냐면요. 카멜라 해리스가 이번
이 인터뷰는 저는 바뀐 후보입니다. 과거에 4년 동안의 바이든 후보의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바이든 후보와 내가 의견이 좀 다른 것은 나는 새로운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바뀐 후보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저를 혹시 잘 모르시더라도 트럼프에 대한 심판을 해주세요. 트럼프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 4년 동안 대통령을 해봤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국가의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희망과 낙관으로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트럼프 한 번 되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4년 내내 국가가 분열된 것을 얘기를 하죠. 트럼프 캠페인 때부터.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정말 그 전 대통령이 나라의 성격, 캐릭터와 나라의 파워를 너무 약하게 만들어서 sadly, 슬프게도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그런 의제, 그런 환경만 만들었습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민자가 가져갔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좋은 건 다 부자 친구들한테 주고 본인 딸에게 주고 본인 사회에게 주고 본인 아들에게 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본인 딸 아들이 가져간 부의 이만큼이라면 요만큼 손톱만큼도 안 되는 걸 가지고는 난리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미움의 환경을 만들었는데 이제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미국 사람들은 돼 있습니다. 한 게 이 인터뷰에서 강조를 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될 만한가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그 시험은 통과됐다고 봅니다. 자신감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을 통제했고 막 홈런 쳐야지 하고 아둥바둥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 본인이 처음에 민주당의 예비선거로 나갔을 때 입장 같은 것도 가차없이 버리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는 기회주의자라고도 할 겁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를 지금 이겨야지 되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그 프래킹이라는 그 쉘 가스를 시추하는 새로운 방법도 만들어졌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과거에 반대했다. 지금은 반대하지 않는다. 국경 문제는 2019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하기도 하고 하니까 뭔가는 인정적인 것은 가면서도 국경은 강화하겠다. 이런 자신은 바이든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입장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는 거죠. 보통은 미국에서 이제 부통령이 나가면 질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부통령이 나가면 8년 동안을 우리 대통령이 우리 당의 대통령 아래서 내가 부통령을 했는데 또 나가면 사람들은 아 이제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8년 동안 그 대통령과 같은 행정부에 이렇게 머물면서 그게 굳어진 거예요. 그걸 또 바꾸려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그에게 비해서 카멜라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4년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줄어든 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길도 가겠어 하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바이든의 모든 정책을 수용한다고 하면 그건 이제 변화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변화를 보여줘야지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카멜라 해리스 인물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바이든에서 카멜라 해리스로 바뀌었고 여전히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운으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포지션이 좋은 거죠. 굉장히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여론과 판세를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문철한 선생님이 바이든 힐러리일 때 딱 이 시점에 트럼프보다 7%, 6% 정도 높았다는 거 이해를 하는데요. 그 1%라도 지금 카멜라 해리스가 이기면 이기는 거지 옛날에 못 미치는 게 뭐가 중요한지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중요하죠. 그게요. 지금 해리스가 약간 앞서간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이번에 노동절 연휴잖아요. 지금부터 이미 월요일이 노동절이고 그때 이게 약간 트럼프가 또 따라올 수도 있고 지금 카멜라 해리스가 전국적인 여론도나 아니면 경합지에서의 여론 지지가 오차 범위 안에서 트럼프에게 약간 앞서가고 어떤 한두 주는 또 트럼프가 앞서가고 하잖아요. 과거에는 딱 이 시점에 바이든도 뭐 7%, 힐러리 클린턴도 6% 정도는 트럼프에게 앞서갔다는 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 정도 앞서가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그만큼 앞서갔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도 뭐 여론조사가 틀렸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제외하고도 아무튼 패했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그 후보는 그 당시에 7%, 8% 이렇게 앞섰는데도 결국은 11월 선거 때에 그 이겼을 때의 그 퍼센티지가 뭐 7%, 8%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1% 정도 이긴다고 이게 지금 이겼다? 물론 해리스가 바이든이 많이 져놓은 6%, 7%까지 지금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 기운은 민주당의 아주 희망찬 기쁨, 이 기운도 있는 거지. 사실은 해리스라는 인물 자체가 완전히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리스는 이것보다 사실은 더 높은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노동절 연휴 끝나고 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모든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조금 앞서가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도 있었죠. 바이든 나갔죠. 하니까 이게 약간은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 마지막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정규방송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못 전해드렸는데 LA 조씨 이분이 트럼프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절대 명제에는 동의하지만 해리스는 왜 미실현, 주식 차익, 과세 같은 미친 짓을 하는 걸까요? 이런 정신 나간 걸 공약으로 내걸려면 미실현, 주식 평가 손실에 대해서도 같은 요율로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그나마 균형이 맞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고요. 왜 표 날려먹는 짓을 하는지 이게 그 unrealized capital gain도 이제 뭔가 그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아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한 그런 세금에 대한 주장들 때문에 무척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거 억만장자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세율이 다 다르잖아요. 국가보다. 미국의 억만장자는요. 미국의 일반 회사에 다니는 비서보다도 적은 세금률을 냅니다. 세금률이 적어요. 액수는 높을 수도 있지만 액수는 트럼프 같은 사람은 아예 안 낸 적도 있고 1년에 나 너무 부자야 하면서 억만장자라고 하면서 뭐 연방소득세를 $700밖에 안 낸 적이 있고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서 트럼프가 남의 회사에 가서 하루에 8시간 일하고 페이롤 체크를 받아서 거기서 뭐 몇십 % 딱딱 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주식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주식은 이제 팔기 전에는 세금 안 내고 뭐 그 세금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등등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것은 카밀라 해리스가 얘기한 것은 적어도 억만장자 이상이 되는 최고 부자에 대한 세금을 얘기하고 기본 정책은요 세금률이 똑같아야 된다. 이거 그거예요. 워렌 버핏이 내가 어떻게 내 비서보다도 나의 세금률이 낮은가? 난 더 낼 준비가 돼 있다. 그 말의 연장인데 이걸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느냐 또 받아들일 때 자세히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적어도 미국의 1억 달러 이상 자산가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전 국민의 퍼센티지로 따지면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화났다고 하죠. 뉴욕타임스 보도거든요. 실리콘밸리가 갑자기 막 이제 뭐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의 주식 등등으로 부자가 되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요즘 엄청나게 내려가던데 트럼프 소셜미디어 주식으로 하루아침에 뭐 몇십억 달러 벌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팔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세금 안 내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뭔가를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지 되겠다. 그러면 억만장자, 수십억만장자가 계속 뭔가를 계속 이제 그 자산이 많으니까 더군다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또 융자를 대출받고 뭐하고 생활비로 쓰고 하잖아요. 그냥 묻어두는 돈은 묻어둔 채로 그대로 자라는 겁니다. 세금은 하나도 내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 페인트를 칠하시는 분들, 남의 비싼 운동화도 고치겠네요. 제가 구두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구두 밑창을 갈아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세금을 내는데 그런 내가 엄청나게 지금 뭐가 있어. 팔기 전에는 세금 안 내. 이런 불공평함을 없애자는 뜻으로 얘기를 해서 억만장자 1억 순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사람들은 본인이 만약에 봉급을 받는다면 그런 일도 별로 없지만 봉급과 여러 가지 소득을 다 합쳐서 심지어 주식, 본드 또 뭐 다른 감정이 계산한 자산을 팔지 않아도 그걸 이제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unrealized capital gain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득세를 내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억만장자들이 75%가 반대를 하죠. 차라리
우리의 이 부로 빌릴 수 있는 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라.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뭐 예외는 두겠다. 뭐 그리고 억만장자가 그렇게 많으냐. 해리스 측에서 막 설명을 해도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은 이걸 엄청 싫어하고 일반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주식 투자를 말이야 조금 하는데 뭐 내가 팔기 전에도 뭐 그 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다 물게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식만을 1억 달러 이상을 갖고 계시지 않는 한 그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제 그렇다. 공정한 세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죠. 억만장자가 선생님 평범한 직업이잖아요. 소방관 평범한 직원이잖아요. 선생님 소방관보다 세금을 적게 내면 이게 말이 되느냐. 소득 세율 자체가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빠져나갈 그 루폴 구멍이 너무 많으니까 세금 트럼프처럼 내가 똑똑해서 세금 안 내는 거야. 탈세가 아니고 절세야 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것도 선이 있다 이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글쎄요, 트럼프 그 후보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 공제, 뭐 기업 소득세도 엄청 내려놨는데 앞으로도 또 내려서 15%까지 하고 영구히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는 지금 21%로 내려놨거든요. 예전에 35%였는데 트럼프 이전에 그걸 21%로 내린 걸 28%까지 법인세를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억만장자들 세금 영구히 깎아주고 하는 트럼프의 그것이 더 좋으신지, 가난해도 세금은 다, 세금 최저 뭐가 아니면은 다 내잖아요. 세금은 다 내고, 그런 사람들은 억만장자는 부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것도 대물림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세금은 안 내고, 그런 억만장자를 왜 걱정하십니까? 저는 억만장자면은 걱정해야 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의회에서 다 통과돼야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도 통과되기 좀 어려운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시사만평 2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왼편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있습니다. 나는 뭐 우크라이나를 뭐 침공하고 우크라이나가 우리 영토를 침공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그들이 지금 뭐 F-16 전투기를 뭐 갖느니 마느니 그 신경 안 써. 나는 왜냐면 아주 그 어두운 무기를 갖고 있거든. 그 무기, 도저히 이 무기로는 우크라이나가 그 나라를 방어할 수 없는 그런 무기를 갖고 있고, 나는 그 무기를 1월 20일에 딱 배치하고 싶어. 오른편에 가니까 무슨 무기입니까? 딱 커튼을 제치고 설명을 해주는데 양 악마가 그려져 있고 막 이러네. 트럼프 벤스 2024. 왜 1월 20일이냐? 이겨서 트럼프와 벤스 팀이 1월 20일에 선서를 하고 나면 우크라이나는 끝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지 되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이 오늘이네.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여름의 상징적인 끝, 가을의 상징적인 시작. 그리고 해리스와 트럼프는 모두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6주일 남았나요? 270개 선거인단 표를 확보할 수 있는, 서로 양쪽이 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사만평이요. 낙관주의자는요. 그 얘기 하잖아요. The glass is half full. 반이 찼네. 유리잔에 물이. 여기 이제 회의론자들은 반밖에 안 찼어. 아니, 반이 비었네. 반이 찼네가 낙관주의고 반이 비었네가 비관주의자들, 회의론자입니다. 그러면 현실주의자들은, 리얼리스트들은 이 글래스가 반이 차기는 찼는데 영원한 케미컬 독성을 포함한, 독성 물질을 포함한 물이 유리잔에 반이 찼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5일 선거가 치러지는 그날까지 optimist도 아니고 그 pessimist도 아니고 realist,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 realist적인 감각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가기 위해서 또 뉴스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탑뉴스 브리핑에서 뵙겠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